저는 제 손으로 미국의 70년 패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워싱턴이 자랑하던 동맹 관리의 교과서가 단 72시간 만에 휴지 조각이 됐어요. 제가 설계한 보고서 한 장이 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펜타곤의 심장이 멈추고 나토가 등을 돌리고 세계의 카메라가 워싱턴을 떠나 한 도시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저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것. 미국이 협박 문서를 보내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그것의 정체를 처음 마주한 건 의회 청문회 증인석이었어요. 한국요. 저는 20년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숨어 기술은 베끼고 시장은 보호받는 나라.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 읍소나 하다 결국 서명하는 나라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전직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자문관 마크 헨슬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가 틀렸다는 고백이고 한국이 옳았다는 증언입니다.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 한 장이 때로는 동맹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설계하고 수십만 명의 병력 배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요. 제가 한국을 분석 대상으로 잡은 건 상관이 제 책상 위에 파일을 던지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전략 초안을 다시 짜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기존 틀이 너무 물렀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6주 동안 한국 관련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숫자들은 명확했어요. 주한미군 28,500명의 주둔 비용, 연합훈련 경비, 기지 유지 관리비를 합산하면 미국이 한반도에 쏟아붓는 투자는 연간 수십억 달러였습니다. 반면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연 1조 4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안 되는 구조라고요. 트럼프 일기 때 미국 측이 연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협정 공백이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한국은 13.9% 인상된 금액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며 확신했어요. 한국은 버티는 척하다가 결국 수용한다고요. 제 보고서의 결론은 세 줄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 독자적 억제력을 유지할 수 없다.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한국의 수용 폭도 확대됐다. 현행 분담금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 시장 가치 대비 현저히 낮다. 보고서가 백악관에 채택됐다는 전화를 받으며 저는 20년 경력의 정점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안에 굴복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72시간이 끝났을 때 굴복한 쪽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가 백악관에 채택된 뒤 저는 후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실무협상팀이 구체적인 압박 시나리오를 짜는 데 필요한 세부 분석을 요청해 왔거든요. 저는 팀원들과 함께 화이트보드 가득 숫자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역대 한미 방위비 협상 타임라인을 분석하면 패턴이 보였습니다. 미국이 요구 금액을 올릴 때마다 한국이 버틴 기간과 결국 수용한 폭을 대조하면 흥미로운 그래프가 나왔거든요. 압박이 셀수록 협상 기간은 길어졌지만 최종 타결 금액은 항상 미국 측 초기 요구에 근접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며 확신했어요. 한국은 결국 굴복한다고요. 팀원 제닛 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변수가 다를 수 있다며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에 한국 방산 수출 추이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2020년 30억 달러에서 2024년 95억 달러로 올라가는 곡선이었어요. 저는 그 그래프를 한번 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난다고 협상 태도가 바뀌지는 않아요. 제닛이 입을 다물었어요. 며칠 뒤 저는 연구소 대강당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청중 150명 앞에서 한미 안보 동맹의 비용 재산정과 분담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났을 때 청중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청중을 훑어봤어요. 앞줄 오른쪽에 제복 차림의 인물이 보였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인물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방산협력 담당 무관이었다는 겁니다. 한국 측이 미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낸 거였어요. 그는 제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은 채로요. 압박 문서가 한국 측으로 발송되던 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분이면 서울에서 긴급 반응이 올 거라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4시가 넘었을 때 실무팀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 통신 자체를 차단했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대 애들이 방문을 쾅 닫는다고 진짜라는 건 아니라고요. 배가 고프면 결국 나온다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독이었는지를 저는 72시간 뒤에 알게 됩니다. 72시간 데드라인이 가동된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데이터 피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한국 증시, 환율, 주요 언론 헤드라인, 정부 발표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균열의 신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시는 정상 범위였고 환율도 소폭 변동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공포에서 비롯된 마비 상태라고 해석했습니다. 제닛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첫 번째 화면에는 한국 방산주 실시간 시세가 떠 있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공우주방산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미군 철수 가능성이 흘러나온 상황에서 방산주가 오른다는 건 제 시나리오와 정반대였어요. 제닛이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다르게 읽고 있는 겁니다. 미군이 줄어들면 한국이 자체 무장을 강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어요. 저는 여론이 흔들리면 정부가 버티기 어렵다고 맞받았습니다. 제닛이 두 번째 화면을 넘겼어요. 한국 포털 댓글 감성 분석 데이터였습니다. 공포 반응보다 환영 반응이 우세했어요. 이참에 자주 국방 강화하자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이 멈추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성 데이터였어요. 한국군 독자 킬체인 가동률이 데드라인 이후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닛이 말했어요. 이건 공포 반응이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우리가 이 문서를 보낼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닛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방문을 쾅 닫는다고 진심인 건 아니에요. 아침이면 배가 고파서 나올 겁니다. 제닛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박사님이 기억하시는 한국은 20년 전 한국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방산 수출 데이터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 7대 방산 기업 수주, 잔고 합계 105조 6천억 원. 나토 회원국 대상 무기 수출 점유율 프랑스와 공동 2위 6.5%. K9 자주포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약 50%.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이 협박에 굴복하는 동안 세계 방산 시장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이제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격을 준비하는 사람의 침묵이었어요. 데드라인 이틀째 오전이었습니다.
제닛이 인쇄된 보고서 묶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표지에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방산 공급망 취약성 교차 분석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에 탑재되는 첨단 반도체 가운데 수입산 비율 98.9%. 방위사업청이 의뢰한 공식 연구보고서 수치였어요. 국방용 전원반도체 외국산 의존율 99.5%, 메모리 반도체 98.8%.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약점이라고요. 한국 방산이 반도체 98.9%를 수입에 의존한다면 접상 레버리지는 결국 미국에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제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죠. 한국 방산이 아무리 커져도 심장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제닛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셨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 페이지를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제목은 동전의 반대면이었어요. 미국 방산 산업의 한국산 첨단 반도체 의존도 분석. 이지스 전투관리 체계 핵심 연산 모듈 주요. 공급처 한국. 스텔스기 레이더 모듈 조립에 필요한 특수 공정 반도체 핵심 공급처 한국. 유도 미사일 신경회로 기판 생산에 필요한 고집적 반도체 주요. 조달처 한국. 항목이 계속 이어졌어요. 3나노 이하급 군사 등급 공정은 사실상 대안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방산 반도체 생산 설비 확충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대체 공정 확보에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는 분석이 붙어 있었어요. 제닛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상호의존입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한국도 레버리지를 쥐고 있었어요. 한국이 반도체 공급 일정을 행정적으로 늦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어요. 3개월 전 세미나에 앉아있던 한국 측 무관. 독자 킬체인 가동률 상승, 방산주 상승. 한국은 우리가 이 압박을 가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닛이 보고서 표지를 펼쳐 날짜를 확인했어요. 3주 전입니다. 제가 제출했을 때 박사님이 검토 보류로 처리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압박 문서가 발송되기 3주 전에 제닛이 이 보고서를 올려놓았던 겁니다. 저는 읽지 않고 서랍에 넣었어요. 보고서 맨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공급 일정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미국 주요 방산 라인의 가동 중단까지 소요 예상 기간 최대 47일. 데드라인이 72시간이었는데 한국이 반격을 시작하면 미국 방산이 멈추는데 47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데드라인 마지막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데드라인까지 1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닛의 보고서에 적힌 47일이라는 숫자가 눈에 밝혔지만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제닛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중동 최대 무기 구매국의 국방장관 전용기가 항로를 바꿨다는 내용이었어요.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방향을 틀어 서울로 직행했다는 거였습니다.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까? 제닛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습니다. 비행 계획서에는 앤드루스 공군기지 착륙이 잡혀 있었어요. 태평양 상공에서 일방적으로 항로를 변경한 겁니다. 외교 무대에서 이런 노골적인 행동은 선전 포고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미국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였습니다.
김포공항 도착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전통 백색 예복 차림의 중동 국방장관이 트랩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의전 격식이 국가원 수급이었습니다. 로이터 긴급 타전이 올라왔어요. 중동 최대 무기 구매국이 미국 방산 기업과 체결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기 사유는 납기 지연과 핵심 부품 미행이었어요. 미국 방산 기업들의 납기 문제는 업계 안에서 오래된 불만이었습니다. 그 불만이 이 타이밍에 터진 거였어요. 한국이 그 타이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중동 국방장관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국방위사업청과 천국 미사일 방어 체계 풀 패키지 도입 계약에 서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약 규모가 화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10조 원대였어요. 현금 일시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협상도 분할 납부도 조건 교섭도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양탄자를 밟은 지 1시간도 안 돼서 서명한 거였어요.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동안 중동의 최대 구매자가 한국에 10조 원짜리 수표를 들고 달려온 겁니다. 중동 국방장관이 공항 기자회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납기를 지키는 파트너와 일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그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K9 자주포의 폴란드 납기 기록이 떠올랐어요. 계약 후 10개월 만에 첫 납기를 이행했던 기록이었습니다. 독일 방산 기업들이 수년이 걸리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였어요. 브뤼셀발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첫 마디가 나오는 순간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나토는 이번 방위비 압박이 동맹의 근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고 판단합니다. 실명이었어요. 나토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의 공개 비판이었습니다. 나토 방위원회는 한국의 K9표 전차를 유럽 지상 방위의 새로운 표준 장비로 채택했음을 알립니다. 수십 년간 나토의 지상 방위를 상징해온 미국 전차를 밀어내고요. 세계의 카메라가 워싱턴을 떠나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발로 차버린 빈자리를 전 세계가 달려와 채우고 있었어요. 데드라인이 지났습니다. 자정을 넘긴 직후였어요. 한국이 굴복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신호가 오고 있었어요. 자정을 넘기자마자 평택 미군 기지로 향하는 전력 공급 라인의 공급 용량이 단위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는 순간 화면을 2번 확인했어요. 한국이 미군 기지 전력을 실제로 조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경고가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기지 내 조명 일부가 꺼지기 시작했어요. 활주로 유도 등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서 직통 전화가 왔어요. 헨슬리, 지금 내 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나 해. 아파치 헬기 8대가 활주로에 처박혀 있어. 부품이 끊겨서 로터 블레이드를 교체할 수가 없다고. 사성 장군이 이성의 끈을 놓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진정시키려 했어요. 압박 수위를 조정하면 빠르게 복구될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박. 당신이 말하는 압박이 이 꼴을 만든 거야. 저는 긴급 타협안을 작성했어요. 방위비 인상 요구를 5년 분할 상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외교부로 발송했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답변이 없었어요. 5시간째 국무부 실무관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겉봉투 오른쪽 하단에 붉은 고무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수취 거부.
네 글자였습니다. 한국은 타협안을 읽지도 않고 돌려보낸 거였어요. 제닛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서울에서 긴급 팩스가 오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외교부나 국방부가 아니었어요. 무역과 산업을 관할하는 부처였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반격이었어요. 팩스 내용을 읽었습니다. 전략물자관리법에 의거하여 군사용 핵심 칩셋의 대미 수출 승인 일정을 무기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닛이 즉시 설명했습니다. 수출 금지가 아니라 재검토예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근거 자체가 없는 합법적 행정 권한입니다. 서류 한 장으로 펜타곤의 숨통을 틀어막은 겁니다. 미국 방산 7대 기업의 실시간 주가가 화면에 떴어요. 로키드 마틴, 보잉 방산 부문, 레이시온, 노스럽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대장주들이 동반 하락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읽어낸 거였어요. 한국 칩셋 공급이 끊기면 미국 방산이 멈춘다는 것을요. 방산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스텔스기 레이더 모듈 조립이 불가능하다. 유도 미사일 신경외로 기판 생산이 중단된다. 위약금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대만 파운드리 쪽은 어떻습니까? 제닛이 고개를 저었어요. 군사 등급 공정 라인이 향후 3년치 물량까지 전략 예약 상태입니다. 예약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한국 정부 산하 기관 및 관련 컨소시엄입니다. 계약 시점은 4개월 전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압박 문서 초안도 잡기 전에 한국이 대만 군사 등급 라인을 통째로 예약해 놓은 거였습니다. 우리의 수를 읽고 퇴로를 틀어가 놓은 거였어요. 펜타곤의 빨간불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빨간불 하나하나가 제 보고서의 오류였어요. 의회 청문회장은 천장이 높았습니다.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원석이 증인석을 내려다보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석 앞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제 보고서였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구조 재편 전략 및 협상 레버리지 분석. 표지에 제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헨슬리 박사,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가 이번 사태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저는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이 보고서를 들어 올렸어요.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왔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 결론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 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물었어요. 헨슬리 박사,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방 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제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전제는 절반만 맞았어요.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저는 20년 동안 보고서 어디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절반의 오독이 이 결과를 만들었어요. 의원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청문회장 정면 스크린에 숫자들이 올라왔어요. 한국 방산 수출 추이였습니다. 2020년 30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 2025년 154억 달러, 올해 전망치 270억 달러. 의원이 말했어요. 당신이 보고서를 제출하던 시점에 이 데이터를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상 레버리지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방산 수출 성장을 산업 통계로만 봤습니다. 다른 의원이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시프리 보고서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나토 회원국 대상 무기 수출 점유율 순위 1위 미국 64%, 2위 한국과 프랑스 공동 6.5%. 의원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협박하는 동안 그 동맹국은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파는 세계 2위 수출국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보고서 어디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없었으니까요.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보고서를 설계할 때 가장 크게 놓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한국을 데이터로만 봤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보며 이 나라의 한계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굽힌 건 허리였지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허리만 봤어요. 그 뒤에서 조용히 쌓여가던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문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증인석 앞 테이블 위에 보고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덮지 않았습니다. 틀린 것은 틀린 채로 남겨두는 것이 최소한의 정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문회가 끝난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일어나 보고서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가져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카메라에 찍혔고 수십 개 언론사에 배포됐을 테니까요. 청문회장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따라붙었어요.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은 청문회장에서 전부 했으니까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처음 워싱턴에 왔을 때 저 강을 보며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읽기 싫은 숫자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연구소 자료실에 앉아 제닛의 보고서를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성장 곡선을 다시 봤어요. 2020년 30억 달러에서 2025년 154억 달러, 올해 전망치 270억 달러. 저는 이 숫자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수십 년간 조용히 쌓아온 기술력과 납기 신뢰도가 세계 방산 지형이 바뀌는 순간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독일 등 유럽 방산 기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생산을 줄인 자리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계약 후 10개월 만에 납기를 이행하는 속도로요. K9 자주포 자료를 읽었어요. 9개국 수출,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약 50%. 나토 호환 규격으로 설계됐으며 정치적 조건 없이 기술 이전까지 해주는 유일한 공급자라는 평가였습니다. 미국이 의회 승인과 외교적 조건을 달아 무기를 파는 동안 한국은 계약서에 기술 이전 조항을 넣어줬어요. 디펜스 뉴스 2025년 기준 세계 방산 톱100 기업 목록에 한국 기업 4곳이 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처음 한국을 분석할 때 이 목록에 한국 기업은 없었어요. 제닛이 3주 전에 제출했던 보고서 원본을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검토 보류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제닛이 쓴 문장이었어요. 한국은 협박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조용히 준비해왔고 그 준비는 이미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압박을 가하는 순간 우리가 모르는 반격이 시작될 것이며 그 반격의 방향은 우리가 예측한 경로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보고서를 덮었어요. 제닛은 3주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에야 알았어요. 자료실을 나와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계단 위에 잠깐 서서 워싱턴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분석한 건 한국이었는데 정작 한국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봤어요. 협상 기록도 봤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모습도 봤어요. 하지만 그 뒤에서 쌓이고 있던 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방산 수출 270억 달러 전망, 나토 회원국 수출 공동 2위, 세계 자주포 시장 절반 점유, 방산 톱 100의 4곳. 그 숫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매일 공장에서 납기를 지키고 계약서에 기술 이전 조항을 넣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치적 조건 없이 공급하면서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청구서를 설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른 판을 짜고 있었어요. 우리가 72시간 데드라인을 세팅하는 동안 한국은 대만 반도체 라인을 예약해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협박의 문법을 다듬는 동안 한국은 납기 신뢰도로 세계 시장의 신뢰를 사고 있었어요. 그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